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의 남북한 차이는 김일성과 이승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군 장교로서 스탈린에게 선택이 되어서 스탈린이 써준, 그리고 소련군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아직 미국이 소련에 대한 기본 전략을 정하기 전에 국무부에 있는 친소주의자들, 그 중에서는 간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미군정과 맞서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노선을 택함으로써 한때는 미국 사람들의 견제를 받고 연금까지 당한, 그러니까 미국과 싸워서, 미국의 친소파들과 싸워서, 그리고 남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 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한 사람은 꼭두각시로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자주적 지도자로서 두 나라를 세워놓으니까 그 뒤에 북한은 김일성을 닮고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닮았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생전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자랑을 하더랍니다. 자신과 박은영이가 스탈린한테 불려가서 면접시험을 보았다. 거기서 내가 박은영을 이기고 합격이 되어가지고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한 분이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이십니다. 이분이 쓴 북한의 역사라는 두 권의 대작이 있습니다. 동서냉전이 끝난 후에 공개된 문서를 충분히 활용하여 쓴, 이 책에는 비화가 많은데 이 황장엽 선생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사실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1946년 7월이었습니다. 스탈린은 김일성과 박헌영을 불렀습니다. 모스크바로. 그리고 두 사람을 각각 면접을 했습니다. 이 면접에 대한 기록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은 이 면접에서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소련인 레베제프라는 사람이 충고를 잘 했습니다. 옆에서 일종의 과외 수업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뭘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예상 질문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성실하게, 겸손하게, 굴종적으로 비위를 맞춰가면서 스탈린의 면접시험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사 및 전략 분야에서 재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레베제프라는 사람의 회상입니다. 김일성은 이 면접시험을 받을 때 특히 스탈린과 소련군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스탈린의 배려에 의해서 소련군의 도움으로 북한에서 여러 개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박헌영의 통역을 맡았던 샤버신의 부인 샤버시나의 회상이 있습니다. 이 김학준 선생의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박헌영은 이론이 밝은 사람이니까 스탈린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탈린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박헌영이는 그것은 인민들과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탈린은 기분이 나쁜 듯이, 아니 인민이라니, 인민이야 땅을 가는 사람이지 않소, 결정은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인민 그거 별것 아니다, 권력을 잡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이 북한의 역사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의 별장으로 김일성과 박은영의 일행을 초청해 연회를 베푼 다음에 박은영입니다. 박은영을 모스크바에 며칠 더 머물게 해 기업소들과 공장들을 견학시키라고 지시했다. 스탈린의 통역들의 회상에 따르면 김일성은 무서운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중급 당간부처럼 보였으며 아첨하는 의조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내내 스탈린에게 동의하곤 했다. 김일성은 긴장해 있었고 언제라도 스탈린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으며 스탈린은 김이 마음에 들었다는 표정을 지었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제자처럼 대하면서 강의하고 지시했다. 통역들에 따르면 스탈린은 군사에 관한 깊은 지식으로 김일성을 감동시키면서 전쟁사로부터 예를 자주 인용을 했다. 김일성은 진심에서 우러난 감격과 환희를 나타내며 입을 벌린 채 그 말을 들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김일성은 열광적인 단어를 거치지 않고 반복했다. 이 어린 지도자는 스탈린의 손에 의해서 그가 영웅이 되었지만은 커다란 지도자인 스탈린의 작은 손짓만으로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그 독재성을 잘 알고 아주 맞춰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박은영을 젖히고 북한의 말하자면 지도자로 간택되었다. 이런 뜻이죠. 박은영의 깐깐한 자세와 김일성의 비굴한 자세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왜 이 말을 꺼냈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 김일성과 매우 대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54년 7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을 합니다. 미국을 방문. 대통령으로서 방문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7월 30일 백악관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의회 연설을 하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소 정책을 상당히 비판합니다. 너무 유화적이라고. 이건 좀 실례죠. 자기를 초청한 나라의 대통령을 의회에서 비판을 하니까. 그러나 박수는 많이 받았어요. 위대한 방공 지도자다. 이렇게. 자, 7월 30일 백악관에서 이제 2차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영빈관이 블레어 하우스인데 거기서 머물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미 국무성 부의전장이 정상회담 후에 발표할 공동성명서 초안을 가지고 와서 대통령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싫어하는 문장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운운하는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해가지고 동아시아에서 미군 작전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한일 간에는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한다. 제발 좀 일본과 화해하고 수교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발표될 초안을 보더니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참모들을 불렀습니다. 백두진, 양유찬, 김정열 씨 등을 딱 불러놓고 이 친구들이 나를 불러놓고 올가미를 씌우려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날 필요가 없지 하면서 정상회담장으로
안 가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10분, 오전 10시부터 회담이 있게 돼 있는데 10시가 지나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왜 안 오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측근이 그래도 회담은 해야 된다. 그 설득해가지고 10분 늦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기다리던 그 백악관 내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또 한일 국교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이승만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일본하고는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무한할 정도로 화를 낸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별명이 아이크인데 선거 때 구호가 I like 아이크였습니다. 이분의 제일 특징이 아주 그 순진한 웃음입니다. 잘 웃는 사람이죠. 근데 이날은 화를 내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어서 가지고 옆방으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 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을 나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등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저런 고얀 사람이 있나? 물론 이 말은 통역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담이 깨지게 생기니까 참모들이 두 대통령을 달래었습니다. 가까스로 아이젠하워가 회담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앉자마자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나는 외신기자클럽에서 연설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설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아이젠하워도 나가버렸습니다. 정상회담은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양유찬 주미대사 그리고 들레스 국무장관이 설득해가지고 실무자들끼리는 오손도손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회담에서 미국 군사 원조 4억 2천만 달러, 경제 원조 2억 8천만 달러, 도합 7억 달러의 한국에 대한 원조를 약속을 합니다. 이런 사정은 한표 당시 주미 공사가 쓴 이승만과 한미 외교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일성은 스탈린한테 불려가 가지고 면접 시험에 합격해서 독재자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등을 향해서 저런 고얀 사람이 있느냐고 욕을 퍼붓고, 뭐 욕을 퍼붓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할 말을 다 했느냐. 오늘날 한미동맹이라는 게 한국이 미국에 종속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도왔죠.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대통령 앞에 당당했던 이승만, 스탈린 앞에서 굴종했던 김일성, 그 차이가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다. 북한은 거지 국가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를 닮아서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은 157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4번째로 강력한 여권을 가진 나라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 안에 주사파 출신이 있다 하는 비판을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해도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좌파 운동권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사파라면 김일성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이승만을 숭배해야지 왜 김일성을 숭배합니까? 참 불행한 일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탈린과 아이젠하워. 스탈린한테 시험 치고 면접 시험 보고 합격했다고 좋아한 김일성. 아이젠하워 등에 욕설을 퍼부은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은 자신이 연설을 할 때 김일성이란 말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김일성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김일성을 반드시 언급해야 될 때는 꼭 스탈린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김일성은 저 헛개비고 허수아비니까 김일성은 뒤에 조종하는 스탈린을 상대하겠다고 해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나 언급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은 레닌,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이 공산주의 바로 100년 전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유라시아 대륙을 피바다로 만들어가 약 2억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령, 공산주의라는 악령에 한때 영혼을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전향을 했느냐? 공산주의로 기울었다가 또는 주사파였다가 전향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김문수 지사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공산주의를 좌익을 고발하는 사람이 됐어요. 휘트카 챔버스라는 미국의 공산주의자 그리고 소련 간첩망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전향한 다음에 폭로했습니다. LG 히스라는 국무성 간부가 핵심 간부가 소련 간첩이다. 그리고 덱스터 화이트라는 재무부의 국장이 간첩이다 하는 폭로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전향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사람은 반드시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고발자가 되지 않는 한 공산주의를 고발하지 않는 전향자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영혼이 망가지면은 사람이나 국가는 구제불능이 됩니다. 신체가 망가지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망가지면 이것도 치료가 돼요.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면은 그게 조직이든 국가든 인간이든 거의 구제불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주의란 악령에 오염이 돼가지고 영혼이 망가진 나라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